반갑습니다. 저번 주까지 이제 국계법에서 각종 계획들이 만들어지는 절차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자, 목차부터 한번 써보고 시작을 하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입니다. 그래서 국토 전체에 대해서 우리나라 국토 전체에 대해서 먼저 계획으로 세워가지고 공법은 규제법이죠. 규제법. 그래서 국토 전체를 먼저 계획으로서 규제를 하고 뒤에 이용을 하는 것에 관한 규제, 요걸 다룬 법률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국토 전체에 대해서 먼저 계획을 세운다고 했으니까 맨 처음에 뭐가 나왔습니까? 계획, 그렇죠. 계획. 먼저 계획을 세웁니다. 계획을. 그래서 첫 번째 나오는 계획이 광역도시계획입니다. 이 광역도시계획은 어디서 만드는 거였나요? 만드는 데가? 이 계획을 만드는 대상 지역이 광역자 들어가면 뭐라고 하십니까? 광역 들어가면? 둘 이상, 그렇죠. 둘 이상의 시, 군에서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었죠. 이렇게.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도시군 계획입니다. 도시군 계획. 도시군 계획은 어디서 만듭니까? 관할에서. 네. 그래서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군 단위로 만드는 계획이 요 도시군 계획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요 도시군 계획은 둘로 나뉘는데 첫 번째가 도시군 기본계획이죠. 자, 도시군 기본계획 역시 도시군 계획의 일종이니까 수립 대상 지역은 관할입니다. 관할. 자, 그래서 관할에서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 요 도시군 기본계획이었죠. 그 다음에 광역도시계획이랑 도시군 기본계획 같이 방향만 제시하는 계획들, 이런 계획들은 구체적으로 만듭니까? 추상적으로 만듭니까? 그렇죠. 추상적으로 만듭니다. 이 추상적인 계획들로는 일반 국민에게 효력을 가질 수가 없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다른 말로 하면은 비구속적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비구속적이다. 그리고 다른 말로는 처분성이 없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결론은 이러한 광역도시계획이나 기본계획으로 인해서 나의 기본권이라든지 재산권을 침해받았다라고 해서 행정쟁송을 제기할 수 없다라는 거, 이런 것들이 결론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광역도시계획이나 기본계획 같이 추상적인 계획으로는 일반 국민에게 효력을 가질 수가 없으니까 이걸 구체화를 시키는 거죠. 그래서 추상적인 기본계획으로부터 지침을 받죠. 지침을 받아서 이 추상적인 기본계획을 구체화시킵니다. 역시 관할에서. 이게 계획 이름이 뭐였습니까? 그렇죠. 도시. 그렇죠. 도시군 관리계획이죠. 이렇게. 자, 이 도시군 관리계획은 추상적인 기본계획을 구체화시킨다라고 했으니까 이 구체화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6가지가. 이게 이제 도시군 관리계획의 내용인데 그 첫 번째가 용도, 지역, 그리고 지구. 두 번째가 용도 구역이죠. 용도 구역. 얘네를 먼저 지정하고 내지는 변경하는 것. 요거에 관한 계획입니다. 자, 용도 지역을 지정할 때 그냥 막 하는 게 아니죠. 일정한 절차를 거친다고 했죠. 절차를 거쳐서 합니다. 절차를 거쳐서. 이 절차가 뭐냐면은 이 절차가 계획입니다. 바로 계획을 세워서 용도 지역을 지정을 하고 용도 지구를 지정하고 용도 구역을 변경을 하고 이런 것들을 하는데 요 계획이 요 도시군 관리계획입니다. 도시군 관리계획. 그 다음에 세 번째 기반시설을 설치하고 정비하고 개량하는 것에 관한 계획. 요거 역시도 이 절차를 거쳐서 하는데 그 절차가 계획이고 그 절차가 여기 있는 도시군 관리계획입니다. 네 번째, 신도시를 만드는 개발사업, 그리고 재개발, 재건축 같은 정비사업 역시도 관리계획의 내용이긴 한데 얘네는 개발사업이나 정비사업을 하는 절차는 여기 관리계획
결정 절차인 입안이랑 결정이라는 절차를 거치는 게 아니라 개발 사업이랑 정비 사업은 절차가 좀 다르니까 도시 개발 사업은 개발법에서, 정비 사업은 정비법에서 이 사업을 하는 절차를 규정해 두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죠. 여섯 번째는 이 입지 규제 최소 구역입니다. 얘네를 먼저 지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여기에 맞는 계획을 수립을 하는 것. 요게 관리계획입니다. 그래서 관리계획의 내용은 여기 박스 안에 들어오는 것들이 관리계획의 내용이 되는 겁니다. 여기. 그래서 용도 지역을 지정하는 절차, 용도 구역을 지정하는 절차, 기반시설을 설치하고 정비하고 개량하는 절차, 그 다음에 지구 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하고, 그 다음에 입지규제 최소구역을 지정하는 각종 이러한 것들을 하는 절차가 바로 도시군 관리계획입니다. 자, 복수 한번 해볼까요? 광역도시계획은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그렇죠. 지정하고 수립하고 승인하고. 그렇죠. 둘 이상의 시군, 여기가 어딘지를 모르니까 먼저 지정을 해주죠. 지정을 해주고 나서 그 다음에 계획을 수립하고 그 다음에 승인하고 그 다음에 도시군 기본계획은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도시군 기본계획은 관할에서 만드는 걸로 정해져 있으니까 특, 광, 시, 군 단위로 만드는 게 정해져 있으니까 따로 지정을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지정 안 하죠. 여기는 둘 이상의 시군이 어딘지를 모르니까 지정을 해줘야 되고, 여기는 관할에서 만든다라고 정해져 있으니까 특별시, 광역시, 시, 군 단위로 만들겠다라고 정해놨으니까 따로 지정하지 않고 그냥 수립하고 승인하고. 근데 관리계획은, 자, 얘네들은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수립이랑 승인이란 말을 쓰는데, 구속력이 있는 관리계획은 용어를 좀 다르게 썼죠. 입안이랑 결정 고시라는 말을 쓰죠. 입안이랑 결정. 그러니까 수립이란 말 대신에 입안이란 말을 쓰고, 그 다음에 승인이란 말 대신에 결정이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구속력이 있고 없고의 차이로 용어를 이렇게 달리 쓰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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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획이란 말이 들어가니까 여기까지가 바로 국계법에서 계획에 관한 부분입니다. 계획 규제, 계획 규제. 그때 이제 이용 규제가 나오는데 그거는 뭐 나중에 하도록 하죠. 저번 주까지는 광역도시계획,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관리계획들이 만들어지는 절차에 대해서 배운 겁니다. 절차에 대해서. 그래서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이런 것들이 관리계획이 아니라고 했죠. 용도지역이 지정되는 절차가 관리계획입니다. 이 절차들은 다 배웠으니까 우리가 이미 이 절차들은 다 배웠습니다. 용도지역이 지정되는 절차, 용도구역이 지정되는 절차 이런 것들은 다 배웠으니까 이제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뭐 기반시설 이런 것들이 뭔지 하나하나 이제 배워나가는 겁니다. 자, 맨 처음에 나오는 용도지역이죠. 거기 109페이지에 보시면은 용도지역이라는 게 나옵니다. 용도지역 109페이지 5번에 나오죠. 자, 용도지역 한번 읽어보죠. 용도지역이라 함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에 대한 등을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자, 용도지역. 그게 법에 써져 있는 정의입니다. 용도지역. 자, 그걸 읽어보고 용도지역은 어떻게 쓰이는 건지를, 거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뭔 것 같습니까? 경제적 제한. 여기는 핵심 단어들이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쓰는 법률 용어들은 그 일본 걸 그대로 가져온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일본법이 만들어질 때는 독일법을 그대로 뺏겨옵니다. 일본의 이제 학자들이 독일로 유학을 많이 갑니다. 이게 법의 체계는 이제 크게 나누면은 대륙법계, 영미법계 이렇게 구분합니다. 그래서 대륙법계의 가장 대표적인 국가가 독일, 일본, 우리나라 같은데, 그다음에 영미법은 뭐 말 그대로 영국, 미국 같은 데입니다. 그러니까 대륙법계 국가의 특징들은 법전을 가지고 있어요. 법전이 기본이 되는 겁니다. 근데 영미법 국가에도 법전이 없는 건 아닌데 그 사람들은 판결을 할 때 중심이 되는 게 기존 판례를 중심으로 판결합니다. 그래서 그 로스쿨 제도를 도입할 때 엄청나게 반대를 많이 했던 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륙법계 국가고 이제 일본이나 독일의 법을 따라왔는데 이 로스쿨이라는 제도 자체가 영미법계 이 제도입니다. 학교 자체가. 그러니까 로스쿨에 가면은 기존 판례들을 중심적으로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기존의 케이스를 통해 가지고 이 사례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관한 그런 공부를 하는데 우리 실정이랑은 맞지 않다 이래 가지고 반대를 엄청나게 했던 겁니다. 아무튼 일본법은 독일법을 그대로 뺏겨오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45년도에 해방이 되고 나서 48년도에 헌법을 만드는데 그 3년 동안에 법을 만들 정도의 법적 지식을 갖출 사람이 없는 거죠. 일제강점기 동안에 법을 공부한 사람도 없고. 그래서 그냥 일부 학자들이 일본법을 그대로 뺏겨옵니다. 그 당시에 유학하던 사람도 대부분이 일본으로 유학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일본법을 그대로 뺏겨오는데 그 뺏겨올 때 일본식 한자를 그대로 우리나라 말로 써놓은 겁니다. 이게. 대부분의 이제 민법이나 이런 법에서 쓰는 용어들이. 그래서 2007년도부터인가 우리나라 법 자체도 이거 한글화 작업을 되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한글화 작업을. 그 민사소송법이 일반 시민들이 많이 그 접하게 되는 민사소송법 이런 것들 위주로 해가지고 먼저 그 시범적으로 한글화 작업을 시작했는데 한 60년을 한문으로 쓰다가 한글로 바꿔놓으니까 더 어려운 거죠. 막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한자의 근데 가장 장점은 이 안에 내용을 함축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목들을 풀이를 해보면은 이게 뭔지를 알 수가 있는데 그걸 이제 하나하나 해볼 겁니다. 이렇게 저런 것들 가지고 용도지역, 용도시구, 용도구역 가지고 자 용도지역이란 말은 이렇게 용도란 말이랑 지역이란 말 두 가지 단어가 합성이 되어 있는데 지역입니다. 지역. 지역은 토지겠습니까? 건물이겠습니까? 네, 토지죠. 토지입니다. 토지. 일단 우리 공법은 토지공법이랑 건물공법으로 구분이 된다고 했는데 지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자체가 요 토지에 관한 법이었죠. 그리고 요 지역이란 말도 아마도 토지를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 용도 지역은 어디에 있는 토지일까요? 지금 여기 하고 있습니다. 도시군관리계획. 도시군관리계획은 관할에서 수립하는 계획이죠. 그러니까 관할 안에 있는 토지입니다. 관할 안에 있는 토지. 그러니까 서울시, 부산시, 시, 군 안에 있는 토지들이죠. 그래서 용도 지역에서는 토지긴 한데 이게 관할에 있는 토지입니다. 관할에 있는 토지. 자, 비슷한 개념을 한번 써보죠. 지역, 그 다음에 지구, 그 다음에 구역. 자, 그럼 비슷한 개념들이 있는데 자, 용도 지역은 관할 토지라고 했는데 지역, 지구, 구역 중에 뭐가 가장 넓은 개념 같습니까? 지역. 그런 느낌이 바로 오십니까? 네, 정답 맞습니다. 지역이 가장 넓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용도 지역은 관할 토지 전부에 대해서 지정합니다. 전부에 대해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부산시 어딜 가도 이 용도 지역이 지정이 안 된 땅은 단 한 필지도 없습니다. 용도 지역은 반드시 지정이 돼 있어야 됩니다. 용도 지역은. 그래서 이 관할 토지니까 서울시, 부산시, 시, 군 단위로 이 용도 지역을 지정하는데 이 부산의 관할 안에 일시적으로 이 용도 지역이 지정이 안 될 수는 있는데 이 용도 지역 원칙적으로는 용도 지역이 지정이 안 된 토지는 단 한 필지도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관할 토지 전부에 대해서 지정하는 게 요 용도 지역입니다. 용도 지역. 자, 관할 토지 전부에 대해서 지정을 하는데 자, 요 용도라는 말이죠. 용도. 용도는 우리말로 하면은 쓰임입니다. 쓰임. 어떻게 쓰이는지. 그러니까 칼도 보면은 용도가 여러 가지죠. 이렇게 횟집에서 쓰는 칼이 있고 가정용 칼이 있고 무술할 때 쓰는 칼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쓰임이 있는데 용도 지역은 어떻게 쓰이냐를 알아야 한다. 어떻게 쓰이냐. 자, 쓰임 어떻게 쓰인다고 돼 있습니까? 토지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서 그렇게 쓰인답니다. 그렇게. 자, 이 쓰임을 알기 위해서 일단은 분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중요한 말이 빠져 있는데 관할 토지 전부를 이 쓰임에 따라서 분류를 합니다. 분류를. 자, 분류를 하는데 어떻게 분류를 하냐면 법에서 4가지 용도랑 9개의 지역으로 분류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 9개의 지역을 대통령령에 가서 최종적으로 21개의 용도지역으로 분류를 합니다. 자, 크게 용도지역 4가지. 4가지 용도에는 도시지역, 그 다음에 관리지역, 그 다음에 농림지역, 그 다음에 자연환경 보전지역
이렇게 네 가지 용도가 있습니다.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그 다음에 도시지역은 이 네 가지 용도를 다시 9개의 지역으로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도시지역은 주거지역, 그 다음에 상업지역, 그 다음에 공업지역, 그 다음에 녹지지역,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거의 표에 되게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는데 109페이지에 그 다음에 관리지역은 계획관리, 생산관리, 그 다음에 보전관리, 이렇게 세분을 하면은 네 가지, 여기 세 가지, 7가지, 8가지, 9가지, 9개의 용도 지역으로 분류가 되는 겁니다. 9개의 법에서는. 자, 그러면은 이 쓰임을 알아보기 위해서 우리가 있는 요 지역은 조금 용도 지역이 애매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뭐 주거지역 중에서 준주거지역 정도에 해당합니다. 요 지역은. 자, 그러니까 헷갈리니까 초급 단계니까 우리는 쉬운 대로 저기 메가마트이죠. 요 밑에 내려가면 메가마트, 요 동네역 뒤쪽에 메가마트는 도시, 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전지역 중에 어디에 해당할까요? 도시지역.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도시지역 중에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중에서는 어디에 해당할까요? 상업지역. 정답. 자, 우리가 도시지역 뭐 이런 것들 의미도 아직 배우지도 않았는데 도시지역 하면은 여러분 머릿속에 뭔가가 떠오르죠. 아, 도시지역은 이럴 것 같다라는 거. 그런 것들. 메가마트 옆에 같은 데가 도시지역 같은 거죠. 그 다음에 농림지역은 뭐 시골 같은데 뭐 논밭이 펼쳐져 있는데 요런데. 그 다음에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뭐 금정산 있는 데나 이런 데일 수도 있고 뭐 아니면은 저 자연 경관이 좋은데 요런데 뭐 그런 데겠죠. 뭐 관리지역은 어딜까요? 아, 요건 좀 애매합니까? 일단 요거는 놔두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 도시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이라는 걸 딱 들었을 때 아, 이 지역은 이런 데겠구나라는 느낌이 떠오르니까 아, 여기 도시지역이겠지 라는 게 대답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이것도 마찬가지. 주거지역은 뭐 아파트나 이런 거 있는데 그쵸? 상업지역은 아까 말한 메가마트 있는데 그 다음에 공업지역은 공단 있는데 네, 뭐 녹지는 네, 뭐 공원이라든지 아니면 산 이런 데가 녹지지역이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것들 용도 법률 용어는 이렇게 만드는 게 원칙입니다. 내가 이거 딱 주거지역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아, 주거지역은 어떤 데겠구나라고 떠올릴 수 있는 게 이게 원칙인데 이 용도지역 이렇게 만들어 놓으니까는 우리가 이런 걸 풀이를 해야 되는 거죠. 자, 여러분들이 지금 저 밑에 있는 메가마트가 도시지역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여기 상업지역이라고 하셨죠. 이걸 정확하게 하려면은 그 토지, 이용, 계획, 확인, 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네이버 같은 데 쳐보면 이게 뜨는데 여기 들어가 가지고 각 필지에 지번을 딱 치죠. 지번을 치면은 그 토지에 붙어 있는 각종 규제들이 다 뜹니다. 여기 그 지도 같은 게 딱 뜨고 그 다음에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이라든지 아니면 토지 이용 계획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여기 보면 다 나옵니다. 그 지번을 치면 그러면은 우리가 메가마트가 있는 토지에 지번을 안 치고도 도시지역 내지는 상업지역이라는 걸 알 수 있었던 거는 왜 알 수 있습니까? 뭘 보고 저기 메가마트가 상업지역으로 하셨습니까? 네, 뭐 메가마트 딱 그 건물. 그러면은 메가마트가 장사하는 데니까 상업지역이다. 그러면은 여기 메가마트가 있는데 요 옆에는 이렇게 과수원이 있답니다. 바로 옆에. 그 다음에 과수원 옆에는 논밭이 이렇게 있고 옆에 가보니까 바로 아파트 단지가 이렇게 있는 거죠. 지금 뭐 그렇긴 하지만 자이 같은 게 들어서고 있지만은 이렇게 아파트 단지가 있고 요 옆에 가니까 공장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옆에 건물에는 바로 옆에 건물은 공장인데 이게 매연까지도 나오는 이런 공장입니다. 그 다음에 요 옆에는 뭘 하나 해보지. 여기는 뭐 단독주택이 몇 개 있다고 그러죠. 단독주택이 이렇게 모여 있습니다. 자, 중간에 메가마트가 있고 주변에 바로 옆에는 과수원이랑 논이 있고 그 옆에는 아파트가 있는 겁니다. 그 밑에는 공장이 하나 있고 그 바로 옆에는 단독주택이 쫙 깔려 있습니다. 여기는 여기
도시, 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전 지역 중에서 어떤 용도 지역에 해당합니까? 도시? 이 논밭이 있는데 다 있죠, 다 있죠. 네, 여기는 어떤 용도 지역 중에는 이런 데 본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런 지역을 본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네, 그래서 용도 지역을 지정하는 건다. 다른 말로 하면은 이런 토지를 막 섞어서 안 쓰려고 이렇게 이런 토지가 있으면은 여기를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중에서 하나로 지정하고 그 다음에 여기 도시지역으로 지정이 됐다. 그러면은 이 지역을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으로 지정을 해서 여기가 만약에 상업지역으로 지정이 되죠. 그러면은 이 지역에는 이런 거 못 들어옵니다. 상업지역에 맞는 건물만 들어와 가지고 이 지역을 상업지역에 맞는 생활권을 형성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런 토지를 본 적이 없죠. 메가마트 바로 옆에 막 공정이 있고 그 옆에는 막 논밭이 펼쳐져 있고 이런 데를. 그러니까 이렇게 안 쓰려고 용도지역이란 걸 지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용도지역을 지정하고 그 관할 토지 중에 해당 용도지역에 맞는 생활권을 형성하는 겁니다. 주거지역이 지정이 되면은 여기는 주거지역에 맞는 생활권을 형성하기 위해서 용도지역을 지정하는 거고, 상업지역을 지정하면은 여기는 상업지역으로 쓰기 위해서 그 용도지역을 지정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공업지역으로 지정이 되면은 이 지역을 공업지역으로 쓰고 싶은 거죠. 이렇게. 그래서 뭐 부산시가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는 주거, 여기는 뭐 상업, 이만큼은 뭐 녹지, 그 다음에 여기는 공업, 이런 식으로 이 지역은 공업지역에 맞는 생활권을 형성하고 싶은 거죠. 관리계획을 입안하는 사람이. 그 다음에 여기는 주거지역에 맞는 생활권을 형성하고 싶은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상업지역에 맞는 생활권을 형성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계획을 만들어서 이렇게 관할 토지를 용도에 따라 분류를 해놓은 겁니다. 이러한 생활권을 형성하기 위해서 이 지역을. 그게 용도지역의 쓰임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정확하게 안 나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입법 취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봐야 나오는 내용인데, 이 용도지역에서의 쓰임은 생활권을 중심으로 이 용도지역 관할 토지를 분류를 해서 쓰는 겁니다. 생활권을 중심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토지가 하나 있는데 여기를 주거지역과 플러스 공업지역으로 지정을 합니다. 주거지역과 공업지역. 그러면은 여기는 주거지역이 될 수도 있고 공업지역이 될 수도 있겠죠. 자, 주택이 막 이렇게 있습니다. 그 옆에서는 이렇게 매연이 풀풀 나는 공장이 이렇게 하나 설치가 되고, 그 옆에 여기 뭐 아파트도 지어지고, 여기 또 공장이, 작은 공장들이 몇 개 막 소음 막 기계에 막 돌아가는 소리가 엄청나게 많이 나는 공장이 몇 개 지어지는 거죠.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안 되겠죠. 그러면은 자, 용도 지역이라는 거는 관할 토지 전부를 생활권을 중심에 놓고 이렇게 네 가지 용도와 9개의 지역으로 분류해서 쓰기 위해서 이 용도 지역이라는 걸 지정하는데, 주거지역 플러스 공업지역 이렇게 하면은 주거지역에 맞는 건물도 들어올 수 있고 공업지역에 맞는 건물도 들어올 수 있고 용도 지역의 입법 취지에 반하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용도 지역은 중복이 될까요? 안 될까요? 네. 이거 보면 알잖아요. 보면 집 한가운데 막 매연 풀풀 풍기는 공장이 들어오고 이런 것들이 안 되니까, 이렇게 안 쓰려고 부산시의 토지를 이렇게 안 쓰려고 용도지역이란 걸 지정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결론은 중복이 안 됩니다. 근데 이걸 외우고 가죠. 용도지역은 중복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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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외우고 가가지고 시험장에서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은 중복하여 지정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중복이 되던가? 하는 거죠. 응? 된 것 같은데? 왜냐하면은 용도지구랑 용도구역은 중복해서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쟤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헷갈리는 거죠. 시험장에 가가지고 어려운 문제를 틀릴 때는 절대 당황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당연히 뭐 틀려야겠지 뭐 하는 생각을 하는데 이런 쉬운 것들 이걸 지금부터 제가 시험 칠 때까지 한 20번 넘게 말할 건데 20번 넘게 말할 건데 이거를 당연히 알고 있다라는 게 시험장에서 헷갈리는 순간 그때 당황을 합니다. 그때 쉬운 걸 헷갈릴 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암기하면은 시험장에서 반드시 헷갈리게 돼 있습니다. 쉬운 것들이. 그러니까 이런 것들 방금 그렸던 그림들 주거지역이랑 공업지역이 막 혼재돼 있으니까 보기가 싫죠. 보기가 싫죠. 이런 토지를 본 적도 없고 저기 메가마트 옆에 가면은 다 이제 상가들이요. 술집들이고 상업지역에 맞는 생활권을 형성해 놓은 겁니다. 그 다음에 럭키 아파트에서부터 해가지고 그 옆에 롯데백화점 뒤쪽으로 해가지고 저쪽에 아파트 단지 있는 곳은 주거지역에 맞는 생활권을 형성해 놓은 거죠. 아파트 단지들이 쫙 모여 있고 이렇게. 그러니까 부산시의 토지를 주거지역은 주거지역에 맞는 생활권을 형성하기 위해서 상업지역은 상업지역에 맞는 생활권을 형성하기 위해서 공업지역 뭐 공단 같은 데겠죠. 사상이나 이런 데 공업지역에 맞는 생활권을 형성해 놓은 겁니다. 이렇게. 그다음에 녹지지역은 녹지지역에 맞는 생활권을 형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딱딱 분류를 해 놓는 겁니다. 분류를. 그래서 그 주거지역에 상업지역에 공업지역에 녹지지역에 맞는 건물들이 들어옴으로 해가지고 그 지역은 요 용도 지역에 맞는 생활권을 자연스럽게 형성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 생활권이 혼재돼 있으면 안 되니까 용도 지역은 중복해서 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은 109페이지에 두 번째 줄 맨 끝에 보면은 용도 지역 개념에서 거의 두 번째 줄 맨 끝에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나오죠. 네, 중복해서 지정할 수 없습니다. 왜? 생활권 중심으로 분류해서 쓰는 거니까. 이렇게. 주거지역이랑 막 공업지역이 섞여 있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중복되지 아니하게 그 말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시험에는 이게 나옵니다. 중복할 수 있다, 중복할 수 없다. 이게 나오는데 왜 중복이 안 되는지를 한번 생각해 놓으면은 뭐 따로 외우실 필요가 없는 거죠, 이런 것들은. 이렇게. 그 다음에 이 생활권 중심으로 분류를 해서 쓰는데 그게 법에서 네 가지 용도 9개의 지역으로 일단 분류를 한다. 네 가지 용도는 크게 여기 도시, 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전지역 이런 것들을 뭐 도, 관, 농, 자 이렇게 외우시던데 그거는 뭐 알아서 하십시오. 저는 웬만하면 이거 두 문제 안 따고 여러 번 좀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이런 것들은 내가 앞으로 부동산에 관련해 가지고 업을 하면서 계속 써야 되는 말입니다. 이게 용도지역은 최소한 용도지역이라도 두 문자를 따지 마시고 그냥 반복적으로 읽으십시오.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저도 수업할 때 가끔 뭐 녹관농자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계속 입에 익혀놓으십시오. 입에 나도 모르게 이게 이런 용도지역들이 입에서 툭툭 튀어나올 수 있도록 용도지역은 계속 쓰는 겁니다. 계속 앞으로 수업을 하면서 1년 내도록 이 용도지역은 나옵니다. 그러니까 용도지역들은 오늘 뭐 그 11월 12월 동안에 공법을 따로 공부하실 필요는 없는데 만약에 공부를 너무 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 용도지역이나 보십시오. 용도지역만 다 외워도 성공입니다. 그러니까 요거 크게는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세분이 됩니다. 그 다음에 도시지역을 세분하면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이렇게 세분합니다. 그 다음에 관리지역은 계획관리, 생산관리, 보전관리. 자, 우리가 아까 메가마트가 도시지역 중에서 상업지역이라는 걸 맞출 수 있었던 거는 도시지역, 뭐 주거, 상업, 공업, 녹지 이런 것들은 딱딱 제목을 들었을 때 여기가 어떤 지역이겠구나라는 게 떠오르는 거죠. 근데 뭐 관리지역은 좀 애매하니까 일단 놔두고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까지는 어느 정도 머릿속에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랑 그쪽에 각각 그 표에 보면은 그 뒤에 그 각각의 용도지역의 정의가 적혀 있는데 그게 맞으면 그냥 넘어가면 됩니다. 맞으면. 그리고 시험에 바꿔낼 만한 용어들은 나중에 하시면 나중에 지금 한번 읽어보긴 할 건데 일단은 뭐 도시지역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랑 요 책에 써 있는 글자가 일치하는지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용도지역이라는 거는 거기 나오는 글자들을 외우는 것도 중요한데 각각의 용도지역이 우리 관할 안에서 어디쯤에 위치할까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문제가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은 올해 시험에 나온 문제를 한번 보면은 이런 것들은 뭐 그 주거지역 중에 제1종 전용 주거지역 같은 경우에는 단독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 공동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 뭐 저층주택 중심의 편리한 주거환경, 중층주택 중심의 편리한 주거환경, 그 다음에 중고층 주택 중심의 편리한 주거환경 이런 식으로 막 세분이 돼 있는데 이런 것들을 내는 거는 아주 옛날 문제입니다. 아주 옛날 문제. 올해 문제 한번 보면은 다음 주
아파트를 건축할 수 없는 용도 지역은 이렇게 건축 제한이랑 용도 지역의 개념을 묶어서 냅니다. 그 다음에 예전 기출문제 한번 보면은 다음 중 제 2종 일반 주거지역에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은 해서 뭐 1번 제 1종 근린생활시설 이렇게도 안 내고 뭐 양수장, 두 번째는 뭐 정수장, 세 번째는 뭐 그 정답이 요거였는데 동물미용실, 그 다음에 나머지 보기는 잘 생각이 안 나는데 아무튼 1종 근생이랑 뭐 공공시설 같은 거 몇 개 넣어놓고 2종 근생 요걸 정답으로 만드는 겁니다. 2종 근생. 자, 아파트를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을 하면은 각각의 용도지역을 한번 떠올려 보는 겁니다. 우리 가나라에서 이 용도지역이 어디 거라는 걸 제가 지금부터 설명을 드릴 건데 이걸 외워서 푸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외워서는 못 풉니다. 이 두 가지를. 외워서는 못 풀고 동물병원이 어디 있더라 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죠. 동물병원이. 아파트 단지 안에 상가에는 이게 잘 없습니다. 가끔씩 우리 아파트에는 있는데 하시는 분이 있는데 거기는 아마 준주거지역 정도 될 겁니다. 아파트라도. 근데 동물병원을 보면은 약간 이게 상가들 있는 대로 나와야 이 동물병원이나 동물미용실이 있습니다. 요새는 동물병원이랑 동물미용실 같이 이렇게 하죠. 이게 아파트 단지보다는 훨씬 더 많은 데가 거기 상가들 많은데 아니면은 번화가 쪽으로 좀 나와야 이 동물병원들이 있습니다. 이게 아파트 단지 안에는 잘 없습니다. 이게 아파트 상가, 그러니까 일반 주거지역 같은데 지어지는 아파트 상가에는 보통 그 아파트 상가에 뭐 있습니까? 절반이 공인중개사 사무소죠 일단. 그 다음에 그 다음에 편의점. 네, 그 다음에 편의점, 뭐 학원 같은 것들, 뭐 학원 같은 것들도 이종 근생인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 학원도 그 상가에는 조그만한 학원들이나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 동물미용실이나 이런 것들은 규모가 큰 것들은 조금 상점 쪽으로 나와 있습니다. 중심가 쪽으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문제에 나옵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푸는 거냐면은 요 뒤에 용도지역을 지정하고 나면은 당연히 규제를 할 겁니다. 그 규제 중에서 각각의 용도지역 21개의 용도지역마다 지을 수 있는 건물이 있고 없는 건물 이런 것들이 표로 21개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표 21개고. 여기는 없고 그 양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 표만 해도 기본서 페이지에 한 20페이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걸 외울 수는 없겠죠. 외울 수는. 근데 시험에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용도지역의 개념을 알고 그 지역의 특성을 가지고 이런 문제들을 한번 푸셔야 됩니다. 이런 문제들은. 그래서 각각의 용도지역에 대해서 지금부터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자, 이렇게 법에서 4가지 용도 9개의 지역으로 분류를 하고 다시 대통령령에 가면은 요걸 21개로 분류를 합니다. 21개로. 하나하나 해보죠. 주거지역은 전용 주거지역, 그 다음에 일반 주거지역, 그 다음에 준주거지역 이렇게 세분이 됩니다. 그 다음에 다음 상업지역은 유통상업지역, 유통의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유통상업지역, 그 다음에 근린상업지역 이렇게 세분이 됩니다. 그 다음에 공업지역은 주거지역이랑 마찬가지로 전용 주거지역, 전용 공업지역, 일반 공업지역, 그 다음에 준공업지역 이렇게 세분이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 녹지지역은 보전, 생산, 그리고 자연녹지 이렇게 세분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러니까 도시지역에서 주, 상, 공, 녹을 다시 세분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주거지역은 다시 세분합니다. 다시. 전용 주거지역은 1종 전용 주거지역이랑 2종 전용 주거지역 이렇게 세분을 하고 일반은 1, 2, 3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세분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게 딱 21개가 나온다.
그래서 맨 처음에는 네 가지 용도랑 9개 지역으로 법에서 이걸 세분해 놓습니다.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그 다음에 도시지역을 다시 세분하면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이렇게 세분을 하고, 관리지역은 계획, 생산, 보전관리. 그 다음에 주거지역은 전용 주거지역, 일반 주거지역, 준주거지역. 그 다음에 상업지역은 중심, 일반, 유통, 근린 이렇게. 공업지역은 전용, 일반, 준공업지역. 녹지지역은 보전, 생산, 자연녹지 이렇게. 그 다음에 전용 주거지역을 다시 1종 전용 주거지역, 2종 전용 주거지역으로 분류를 하고, 일반 주거지역은 1, 2, 3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분류를 합니다. 이렇게. 벌써부터 이제 공법이 싫어집니까? 표정들이 안 좋으시네. 야, 이거는 좀 반복적으로 계속 내뱉으면서 자기 입에 붙이십시오. 용도지역 이름은. 자, 각각의 용도지역의 개념을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거기 보시면은 뭐 도시지역부터 나오는데, 자, 도시지역,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어 있거나 밀집이 예상되어 당해 지역에 대해서 체계적인 개발, 정비, 관리, 보전 등이 필요한 지역. 그렇죠? 뭐 도시지역 같죠? 이런 것들은 내가 생각했던 것들이랑 여기 책에 써져 있는 말이 뭐 거의 일치합니다. 뭐 사람이 많은 데죠. 사람이 많은데. 도시지역은 인구가 밀집이 예상되거나 밀집되어 있는 지역, 이런 데입니다.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은 관리지역은 일단 놔두고 농림지역 보시죠. 농림지역 거의 110페이지 가로 3번에 도시지역에 속하지 아니하는 농지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 또는 산지관리법에 의한 보전산지 등으로 농립업의 진흥과 산림의 보전을 위해서 필요한 지역입니다. 그렇죠? 뭐 이런 데겠죠. 농업진흥지역 이런 것들을 예전에는 이거 절대농지라고 부르던 데입니다. 농업밖에 할 수 없는데 이런데. 그래서 농림지역은 농업을 진흥하는데 뭐 이런 데입니다. 논밭이 쫙 펼쳐져 있는데. 근데 유의하셔야 될 거는 농업뿐만 아니라 임업도 포함합니다. 임업도. 그러니까 산지도 포함합니다. 보전 산지까지. 그래서 우리나라 국토 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용도지역이 이 농림지역입니다. 농림지역. 농림지역. 한 70%가 농림지역입니다. 70% 이상 정도? 70%가 산지니까 농림지역은 그 이상이겠죠. 뭐 이렇게. 그래서 농림지역은 농업뿐만 아니라 임업까지도 포함이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자연환경 보전지역 보시면은 자연환경, 수자원, 해안, 생태계, 상수원 및 문화재의 보전과 수산자원의 보호, 육성을 위해서 필요한 지역. 뭐 이런데 대충 어떤 데인지 느낌이 오실 겁니다. 근데 관리지역은 한번 읽어보시면은 도시지역의 인구와 산업을 수용하기 위하여 도시지역에 준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거나, 도시지역이랑 비슷한 데인가 봅니다. 근데 그 뒤에 농림업의 진흥, 자연환경 또는 산림의 보전을 위해서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 보전지역에 준하여 관리가 필요한 지역. 막 이게 섞여있죠. 도시지역이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농림지역이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자연환경 보전지역이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자, 요거를 요 옆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모든 제도는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 요 제도가 없을 때 문제가 발생하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도를 만들어내게 되는데, 자, 관리지역이라는 게 없을 때를 가정을 해가지고 한번 해보죠. 관리지역은 2003년도에 들어오는데, 그전에는, 자, 관리지역이 없이 관할 토지, 부산의 토지를 분류를 하면은 어떻게 분류가 됩니까? 관리지역 없이. 도시지역, 농림지역, 뭐 자연환경 보전지역 이렇게 분류가 되겠죠. 물론 예전에 준도시지역, 준농림지역 이런 게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은 일단 놔두고, 자, 도시, 농림,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분류가 됩니다. 자, 예전에는 제가 저번 시간에 광역도시계획의 탄생 배경을 설명드리면서, 예전에는 도시가 있으면은 도시 중심부만 이렇게 개발이 됐었죠. 도시 중심부만. 그래서 도시 외곽 지역에 있는 이런 토지나 농림 지역에 있는 토지, 이런 것들이 활용하는 방법이 비슷합니까? 완전 다릅니까? 활용의 형태가. 예전에 도시가 개발되기 이전 상태, 이 도시 중심부만 개발됐을 때 비슷하게 이용되고 있겠죠. 이때는 도시가 중심부 여기만 개발이 됐으니까 도시 외곽 지역은 행정구역상은 도시지역이긴 하지만은 농림지역에 비슷하게 토지가 이용되고 있더라는 겁니다. 자, 근데 산업화가 진행이 되면서 80년대, 90년대를 지나면서 도시로 사람들이 막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차량이 증가하고 이러면은 도시 규모가 점점 커지겠죠.
도시라는 애가 점점 커져 나가다가 도시 딱 경계선에 맞닥뜨립니다. 그러면은 이 도시는 성장을 멈춥니까? 계속 성장해 나갑니까? 그렇죠. 계속 성장해 나간다. 도시가 계속 성장해 나가면서 농림지역이랑 자연환경 보전지역을 침해하게 돼버립니다. 자, 그러면은 예전에 도시가 중간에만, 도시 중심부만 개발될 때는 이 지역의 토지 소유자나 이 지역의 토지 소유자나 토지가 활용되는 게 비슷하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발생을 안 합니다. 여기가. 근데 도시라는 애가 커 나오고 차량이 증가하면서 도시 외곽 지역이 이제 개발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자, 여기 도시 외곽 지역 여기는 막 이제 빌딩이 들어서는 겁니다. 빌딩이. 근데 여기는 안 되죠. 안 되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원래는 농사 짓던 사람이 아침마다 이렇게 농사를 지으러 나오는 거죠. 근데 진짜 선 하나를 사이에 두고 여기는 빌딩이 들어서고 나는 못 짓고 이런 겁니다. 아침마다 이 도시 지역을 계속 보고 있는 거죠. 농사 지으러 나와가지고. 그러다 보니까는 내 땅이 도시 지역인지 착각을 하게 된다. 아침에 나와가지고 저 빌딩을 보면서 내 땅도 도시 지역이다. 내 땅도 도시 지역이다. 내 땅도 도시 지역이다. 하다 보니까는 내 땅도 왠지 도시 지역 같으니까 이 건물을 지어버리죠. 나도 모르게.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은 바로 인근 지역이 개발이 되다 보니까 이 지역에는 이 개발 압력이 높아집니다. 자, 개발 압력이 높아지면은 이게 가만 놔둡니까? 활용을 합니까? 활용을 해버리죠. 위반 행위를 해버리는 거예요. 위반 행위를. 그러니까 용도 지역은 농림 지역인데 그냥 위반 행위를 해버리는 거죠. 과태료 물고 그냥 난 빌딩 지어버리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쪽에서 위반 행위들이 속출하게 됩니다. 바로 옆에 땅이 개발되고 있으니까 바로 옆에 땅이 개발 압력이 높아지고 위반 행위들이 속출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 경계 지역들, 도시 지역과 농림 지역의 경계 지역에서 토지를 이용하는데 막 충돌이 발생합니다. 충돌이. 충돌이 발생하니까 이걸 해결을 해야겠는 거죠. 이게 왜 발생했습니까? 도시 지역은 개발이 되고 여기는 개발이 안 되는 곳들이고, 그러니까 토지 이용이 극과 극으로 바뀌는 겁니다. 극과 극으로. 여기는 되고 여기는 안 되고 이렇게 돼 버리니까 중간지대 없이 그냥 여기는 되는데 여기는 안 되고 이러니까 인근 지역에서 이렇게 접경 지역에서 토지 이용에서 충돌이 발생하는 거죠. 자, 요거를 완화하기 위해서 관리지역이라는 개념을 만들어냅니다. 예전에도 준도시지역, 준농림지역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을 다시 이제 관리지역으로 묶어가지고 만들어냅니다. 자, 이제 관할 토지를 관리지역을 넣어가지고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도시, 농림, 그 다음에 자연환경, 보전지역. 얘네는 그대로 있어야겠죠. 얘는 그대로 있고, 자, 관리지역부터 한번 읽어보죠. 관리지역이랑 생산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을 한번 읽어보고 각각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계획관리지역은 거기 도시지역으로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 또는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제한적인 이용, 개발을 하려는 지역으로서 계획적, 체계적 관리가 필요한 지역. 도시지역으로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입니다. 거기 110페이지에 관리지역 보겠습니다. 110페이지에 관리지역. 그 다음에 생산관리지역 보시면은 농업, 임업, 어업, 생산 등을 위해서 관리가 필요하나 농업지역에 비슷하게 활용을 하는 거죠. 주변의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농림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 그 다음에 보전관리지역은 자연환경 보호, 산림보호, 수질오염 방지, 녹지공간 확보 및 생태계 보전 등을 위해서 보전이 필요하나 주변의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지정하기가 곤란한 지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산관리나 보전관리지역은 보전이 목적입니다. 보전이 목적. 근데 계획관리지역 같은 경우에는 도시지역으로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이죠. 자, 요거를 요 그림에다가 한번 그려보죠. 자, 도시라는 애는 예전에는 요 중심부만 개발이 되다가 얘네가 인구가 유입이 되면 성장해 나갑니다. 성장. 자, 이 도시 외곽 지역에다가 얘네가 성장해 나올 걸 대비해 가지고 여기를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합니다. 계획관리지역. 도시지역으로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 그 다음에 농림지역 주변에다가 농림지역에 준해서 관리할 필요가 있는데 주변의 용도지역과의 관계를 고려할 때 너마저 농림지역이 되면 안 되겠다. 이런 데를 생산관리지역으로 지정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자연환경 보전지역 주변에다가 자연환경 보전지역에 준해서 관리할 필요가 있는데 주변의 용도지역과의 관계를 고려할 때 너마저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지정하면 안 되겠다. 이런 데를 보전관리지역으로 지정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보죠. 자, 도시라는 애가 역시 중심부만 개발되다가 점점 커 나옵니다. 점점 커 나오면은 요 경계선에 들어서 딱 맞닥뜨렸을 때 도시는 성장을 멈춥니까? 계속 성장해 나갑니까? 계속 성장해 나가죠. 그러니까 계속 성장해 나갔을 때 이때는 도시지역에서 바로 농림지역으로 넘어가니까 이쪽에서 위반행위들이 속출했는데 여기는 관리지역이라는 개념을 넣어놨죠. 그러니까 이 계획관리지역은 도시 외곽지역에다가 도시지역으로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도시지역이 이렇게 커 나오면은 계획관리지역 중에 일부를 이렇게 풀어주는 겁니다. 풀어가지고 이걸 이 계획관리지역의 일부를 도시지역으로 편입시켜 버리는 거죠.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 도시지역이 커 나오는 걸 받아주는 겁니다. 이 계획관리지역에서. 근데 이까지 커 나오더라도 아직 계획관리지역이 이만큼 남았고 그 다음에 보전해야 되는 농림, 자연환경 보전지역까지는 생산관리지역 내지는 보전관리지역이라는 중간지대가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개발이 되고 개발이 안 되고 막 극과 극으로 넘어가다가 여기 관리지역이라는 애를 넣어놓으니까는 개발이 되고 개발이 조금 되고 개발이 조금 안 되고 그 다음에 여기는 안 되고 이런 식으로 중간지대가 되는 거죠. 예전에는 이쪽에서 충돌이 발생했었는데 이 충돌을 계획관리지역을 넣으면서 관리지역이라는 개념을 넣으면서 완화를 시켜주는 겁니다. 그래서 관리지역이라는 거는 완충지대의 역할을 완충지대 중간에다가 부산으로 따지면 계획관리지역이 어디겠습니까? 명지 같은데 명지 예전에 자 명지가 처음에 토지 보상이 이루어질 때가 삼성 그 자동차 공장 들어올 때 처음에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최근에 요 신도시 만들어지면서 보상이 만들어지죠. 그러니까 명지가 예전에는 그 팝업밖에 없었죠. 제가 예전에 하단에 살았었는데 다 팝밭이 다 팝밭이야 거기 다 팝밭인데 걔네들이 막 초등학교 이렇게 1학년 때 이렇게 다닐 때는 걔네들이 다 이제 파밭집 아들내미들 그래가지고 되게 꼬질꼬질하게 다니던 애들이 제가 이제 그 이제 초등학교 졸업할 때쯤이었나 갑자기 이제 가방이 바뀌어 오는 겁니다. 걔네들이 그 당시에 이제 유행하던 부의 상징인 필라 그 베네통 이런 가방을 갑자기 5학년 6학년이니까 맨날 파농사 짓다가 이렇게 시커멓게 다니는 애들이 갑자기 가방이 막 필라 베네통 이런 거 메고 오는 겁니다. 쟤네들 왜 이렇게 가방을 다 바꿔서 오지 했더니만 이걸 배우니까 이제 이해가 되더라고요. 명지가 원래는 계획관리지역에 있다가 도시지역으로 편입이 되면서 거의 땅값이 엄청나게 올랐어요. 르노 삼성에서 거기 공장 지으면서 보상을 엄청나게 줬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 첫 번째로 그때 땅 부자들이 많았었죠. 첫 번째로. 그래가지고 저도 이제 그 당시에 너무 필라 가방이 너무 가지고 싶어가지고 집에 와서 사달라고 했다가 많이 죽을 뻔했는데 그런데 그러니까 예전에 2003년도에 이제 관리지역이라는 게 도입이 됐는데 2003년 이후로 가장 땅값이 많이 오른 데가 여기겠죠. 여기 계획관리지역. 이걸 진작에 알았으면 내가 여기 안 앉아 있는 건데 땅값이 오르게 돼 있죠. 도시지역이 될 줄 알았던 거니까. 도시지역이 될 줄 알고 여기를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해놨으니까. 그 다음에 생산관리나 보전관리지역 같은 경우에는 농림지역이 되려고 여기 계획관리지역은 도시지역이 되려고 하는 지역입니다. 도시지역 되려고 도시지역의 뭐 후보군들이죠. 꿈나무들. 근데 여기는 생산관리지역은 농림지역이 되려고가 아니라 농림지역 내지는 자연환경 보전지역을 잘 보전하기 위해서 밖에서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겁니다. 여기는 보호하는 게 없으니까 도시지역에서 농림지역으로 바로 넘으니까 보전해야 되는 농림지역이나 자연환경 보전지역에 훼손을 가져오는데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농림지역이나 자연환경 보전지역을 밖에서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겁니다. 생산관리나 보전관리지역 이렇게. 그래서 계획관리지역은 도시지역으로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 그러니까 도시 외곽지역에다가 지정을 하는 거고, 생산관리나 보전관리지역은 농림지역이나 자연환경 보전지역을 잘 보전하기 위해서 농림지역이랑 자연환경 보전지역 외곽지역에서 둘러싸고 있는 계란의 껍질 같은 역할을 하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관리지역은 이 그림보다 뭐 다 더 잘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이걸 뭐 국내에서는 배울 수가 없고 그 독일 가야 배울 수 있는데 제가 독일 유학파한테 배워왔습니다. 이렇게 요걸로 딱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각각의 이제 9개의 지역인데 9개의 지역을 한번 보죠. 앞에 페이로 넘어가 가지고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뭐 녹지지역 이렇게 있는데 요거는 뭐 완전 세분된 거 여기까지가 나와 있으니까 시간 애매하네. 그냥 요거 21개의 용도지역의 각각의 개념은 10분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